창고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지붕을 삼켰고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핥으며 치솟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붉었습니다. 잿더미 앞에 한 사내가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탁주 사발 하나였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을 받아 사발 안에 술이 출렁였습니다. 이제 끝이로다. 사내가 사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어린 하인이 달려와 사발을 쳐 엎었습니다. 탁주가 땅 위로 흩어졌지요. 사내의 손이 번쩍 올라가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피로 젖은 조그만 손에 쥐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엎질러진 술 위에 무언가를 긁어 그리기 시작했지요. 빠르고 망설임 없이 사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린 벙어리 아이의 손이 무엇을 그렸기에 이 사내가 이토록 무너진 것일까요? 신기루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영조 임금 제2기, 하늘 아래 모든 물화가 흘러드는 삼남대로 위였습니다. 문경세제 아래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객주 마을. 이 마을을 지나지 않고는 남쪽의 어떤 비단도, 어떤 약재도, 어떤 곡식도 한양 도성에 닿을 수 없었지요. 봄이면 보부상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가을이면 술의 소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물길 한복판에 송객주가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머리는 많이 희끗해졌으나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죽을 풀어 굶주린 자를 먹이고 상인끼리 분쟁이 나면 양쪽을 불러앉혀 중재를 맡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몸으로 아는 인물이었지요. 그를 욕하는 자는 적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늘 그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남대로에는 송객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유기전과 손을 잡은 왕행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송객주와는 달랐습니다. 힘으로 상권을 눌렀고 관아의 뒤를 댔으며 돈 앞에 서는 사람이고 의리고 다 소용없다는 자였지요. 왕행수의 상단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누군가 울거나 아니면 빈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삼남대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 한복판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신 매매꾼이 마른 아이 하나를 끌고 나와 채찍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단처럼 마른 다리에 등뼈가 훤히 드러나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지요. 워낙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혀가 굳은 놈이다. 쓸모없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서서 자신의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요. 마치 그 모든 얼굴을 가슴속에 새기듯이. 비웃는 자도, 외면하는 자도, 혀를 차는 자도 모두 아이의 눈 속에 담겼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송객주가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은자 단양.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다. 주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자 단량이면 소 한 마리 값이오. 벙어리 아이 하나의 소 한 마리라니. 송객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은자를 내밀었고 아이를 업고 돌아섰습니다. 구경꾼들은 한참이나 수군댔지만 객주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객주 마당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덕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덕이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늘 조용히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부 옆에 서서 오가는 상인들의 말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어디 고개가 무너졌는지, 어느 관아 포졸이 뇌물을 받는지, 어느 사또가 상인을 삥 뜯는지. 아무도 벙어리 아이 앞에서 말을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덕이는 듣고 새기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장부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밤이면 덕이는 마당에 홀로 앉아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별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짐승들이 어디서 울어대는지, 새벽 이슬이 어디에 먼저 맺히는지. 어린 몸이었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늙은 사공의 것 같았습니다. 송객주는 가끔 그 눈빛이 두려워졌습니다. 저 아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해 가을, 왕실 진상품 계약이 송객주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삼남에서 올리는 진상 약재와 비단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단의 신뢰가 걸린 일이자 삼남대로 상권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주를 돌렸고 보부상들은 덕담을 건넸습니다. 왕행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왕행수는 관아 뒷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기름 항아리가 수레에 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오갔지요.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깊은 밤, 객주 마을이 잠든 시각. 멀리서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달아 터져 나오는 짖음이었지요. 그 다음은 냄새였습니다. 기름이 밴 집단이 타들어갈 때 나는 매캐하고 눅진한 냄새가 바람결에 스며들었습니다. 창고 지붕 위에서 툭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분이야! 분이야! 찢어지는 고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버선발로 머리도 못 묶은 채. 송객주가 마당으로 달려 나왔을 때 이미 창고 한쪽 벽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지붕부터 번지는 법인데 이 불은 벽 아래쪽 곡식 자루가 쌓인 자리부터 치솟고 있었습니다. 물이다. 우물물 길어와라. 장정들이 두레박을 던졌습니다. 우물줄이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자 불길이 숨을 들이마시듯 푸욱 하고 커지며 지붕을 삼켜버렸습니다. 진상품 비단이 녹아내리며 끈적한 연기를 뿜어댔습니다. 불꽃이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장부가 있는 쪽으로 정확히 번져갔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 항아리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벽을 타고 위로 솟구쳤지요. 뜨거운 공기가 마당 위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관아에서 잡으러 온다더라. 영무로 몰린다 하오. 누군가가 먼저 달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자 두 사람, 세 사람. 물동이를 들고 있던 사내도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불보다 무서운 것은 관아의 포졸이었으니까요. 불길은 더 거세졌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으며 타다 남은 나무 기둥이 우지끈 부러졌습니다. 불똥이 마당으로 튀어 장독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덕이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불꽃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번지는지,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지를 헤아리듯이 덕이는 깨진 장독 사이에서 항아리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옆 바람이 드나드는 틈으로 달렸습니다. 무작정 물을 퍼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길목을 끊었습니다. 바람이 오는 방향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먹을 것을 빼앗는 것이었지요. 피가 손바닥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은 창고 전체를 삼켰지만 이상하게도 안쪽 한 칸만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진상품 약재 상자가 있는 그 칸이었지요. 보부상 하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저 어린 놈보다 못할 소냐? 다시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절반은 타버린 뒤였습니다.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잿더미 앞에 주저앉은 송객주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 옆에 덕이가 서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고서 아이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다만 불꽃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장부가 있는 자리, 증거가 있는 자리만 골라서 탔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행수는 관아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도적과 내통한 죄로 송객주를 잡아들이라는 것이었지요. 문경세제와 조령이 봉쇄됐습니다. 포졸들이 객주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했습니다. 송객주는 살아남은 진상품 일부를 지게에 묶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증거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길은 이미 막혔지요. 덕이가 나섰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큰 길이 아닌 산을 향해서 그날 밤 추격자 15이 횃불을 들고 뒤쫓았습니다. 덕이는 계곡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급류속을 걸었지요.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추격자들은 능선 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왕행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틀 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툭!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늘이 통째로 뒤집힌 듯한 폭우였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됐습니다. 지게에 묶인 진상품 상자가 점점 무거워졌고 300근이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천둥이 머리 위에서 갈라졌습니다. 덕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능선 위에서 흙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잔이 주저앉았습니다. 흙더미와 돌덩이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무 뿌리가 뽑혀 허공에서 뒤집혔지요. 상자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진상품 약재가 든 상자였습니다. 송객주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덕이가 몸을 던졌습니다. 진을 속으로 미끄러지며 상자를 끌어안았지요. 돌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팔이 쓸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놔라. 사람 목숨이 먼저다. 그러나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자가 없으면 지금까지의 사투가 모두 헛것이 됩니다. 진흙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송객주가 지게끈을 풀어 덕이에게 던졌습니다. 잡아.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흙더미가 바로 뒤까지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둘은 간신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천둥보다 큰 소리와 함께 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흙먼지가 비와 섞여 숨을 막았습니다. 잠시 뒤 폭우 속에서 두 사람만 살아 있었습니다. 덕이의 팔에서 피가 빗물과 함께 흘렀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무사했지요. 송객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붙들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느냐? 덕이의 눈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지킵니다. 산속에서 하룻밤을 버텼습니다. 불을 피우지도 못한 채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습니다. 덕이는 몸을 웅크려 송객주의 등에 붙었습니다. 늙은 객주의 온기로 밤을 넘기는 것이었지요. 객주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붙잡힌 추격자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행수께서 이미 가짜 물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송객주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진상품을 불태워 없애고 왕행수 어른의 물건을 대신 올려 공을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불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불길이 장부를 정확히 태운 것도, 창고 아래쪽부터 시작된 것도, 이건 방화였고 계획이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손이 닿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덕이가 근처 바위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위에 희미한 십자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끼에 덮여 있어 모르면 그냥 지나칠 표식이었지요. 송객주는 그것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조정의 비밀 길잡이 가문이 쓰던 나무였습니다. 이 산길 곳곳에 표식을 남기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던 가문. 상인도 지키고 약재 운반도 막고 조정의 밀명도 수행했다는 가문. 그러나 그 가문은 어느 날 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몰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지요. 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 바위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마치 오래된 것을 기억해내듯이 손끝이 각인의 홈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길이 끊긴 절벽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뒤로는 추격자들이 올 것이었지요. 덕이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능선의 굴곡을 보았습니다. 별자리가 없어도 능선의 방향과 나무가 자라는 기울기만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자란 것처럼 아이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앞로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산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길을 따라 빠져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 무겁고 빠른 발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나? 왕행수였습니다. 직접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는 한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덕이를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왕행수는 덕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를. 10년 전 왕행수는 소백산 길잡이 가문을 습격했습니다. 이 산길의 비밀 통로를 독차지하기 위해 그날 밤 23의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너무 어려서 죽일 필요도 없다 여겼던, 혀가 굳어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왕행수의 칼이 덕이의 목에 닿았습니다.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밤 기운 속에서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를 눌렀습니다. 얇은 살이 밀리며 피 한 줄기가 목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도는 이놈 머릿속에 있다. 왕행수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송객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를 놓아주시오. 칼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덕이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행수가 비웃었습니다. 10살짜리 반푼이 하나의 상단을 말아먹겠다는 게냐? 그 순간 송객주가 칼날 쪽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슥, 칼이 그의 어깨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솟았습니다. 객주 어른! 주변에서 따라온 보부상들의 숨죽인 소리. 송객주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끝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모른다. 내가 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무릎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왕행수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틈이었습니다. 덕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밀어 숨기던 밤, 칼이 번쩍이던 장면, 그리고 지금 같은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송객주가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덕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시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굳었습니다. 왕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덕이의 입에서 소리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의 첫 말이었지요. 기름항아리는 지난달 보름 조령 창고에서 옮겨졌습니다. 인장은 6.2 전 상단의 것, 봉수 기록은 사흘 전 밤, 관아와 교신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고 한 글자도 흐트러짐 없이 10년 전 소백산 암로를 팔아넘긴 자가 있습니다. 그날 밤 죽은 길잡이 가문 23, 그 명단과 증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모두 있습니다. 왕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이다. 덕이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문경 주막 뒤편 붉은 돌담 거기 묻힌 장부를 파보십시오. 기름 거래 기록과 유기전 인장이 나올 것입니다. 송객주의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뚝,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덕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달아나셔도 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산의 모든 길을 다 압니다. 왕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를 기다린 것이었지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새기며 차갑고 긴 세월 동안 며칠 뒤 관아 마당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묵직하고 낮게 멈추지 않고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지요. 덕이가 말한 문경 주막 뒤편 붉은 돌담을 팠습니다. 썩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젖은 장부가 나왔지요. 기름거래 기록, 유기전 인장, 왕행수의 필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는가? 왕행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포졸들이 결박했지요. 쇠사슬이 채워질 때 그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끌려가면서 왕행수가 외쳤습니다. 상도는 힘이다. 송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도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양 을금부들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기전 일부 특권 박탈, 삼남대로 통상권은 송상단으로 이양. 수십 년 동안 힘으로 눌러온 목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지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유기전 대표의 얼굴이 붉게 뒤틀렸습니다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부가 말하고 증거가 말했으니까요. 상권의 판이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삼남대로에는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덕이는 상단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판세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외상선이 밀무역을 시도했습니다. 덕이는 일부러 물기를 터주었지요. 상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왜 막지 않습니까? 덕이가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아에 미리 알렸습니다. 밀무역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외상선이 쫓겨났습니다. 상단의 신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요. 덕이의 이름이 삼남대로를 따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젊은 책사 눈을 마주치지 마라. 속이 다 보인다더라.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덕이는 장터를 걷다 멈췄습니다. 한복판에서 또 아이 하나가 매질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덕이에게는 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천천히 품에서 은전을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자 단량이면 충분하겠소?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송객주가 물었습니다. 또 시작이냐? 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를 사신 값입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단 장부 한 귀퉁이에 새 항목을 적었습니다. 인재 투자. 송객주가 웃었습니다. 수만 양보다 값진 장부로다. 장터의 소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흥정을 하고 짐을 나르고 길을 걸었지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은자 단양이 한번 이 세상을 뒤집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눈빛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지금 데려간 저 작은 아이로 인해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을 알아본 눈,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은 마음, 그것이 은자 단양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요, 재물이 사람이라. 무엇을 먼저 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생이 결정된다는 뜻이지요. 송객주는 그것을 알았고 덕이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은자 단양, 소 한 마리 값. 그러나 그 단양이 삼남대로의 판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